방법은 바꿔라입니다. 바꿔라. 네, 뭘 바꾸죠?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아이고, 이게 5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려면 남편을 바꾸라고요?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네네.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가짐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애정과 또 관심을 돈으로 바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애정과 관심은 보통 돈을 쓰게 되는데 애정과 관심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야, 이거 무슨 얘기죠? 네, 어머님들 분명히 여러분도 취미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한번 베란다를 보세요. 식물이 쫙 있지 않으신가요? 네. 나이가 들게 되면은 또 저도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 또 취미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육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은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는 선인장과 같은 특성을 지닌 식물인데요. 이 다육이를 잘 키워서 되팔면 용돈벌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물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다육이를 사고 키우고 애정을 쏟아서 이걸로 2억 원의 매출을 올리신 분이 방송에 있었어요.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 바꿔서 이제부터는 다육이 식물을 키우고 이를 잘라내고 또 다시 심고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판매까지 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요거 하나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니, 이게 맞는 네. 말씀인 게 네. 이게 네. 많이 자꾸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잘 키워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예. 빛이 나게 이렇게 가꾸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빛이 나게 막 이렇게 닦아주시고 빛이 나게. 이런 취미들 이제 다 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육이 말고 나는 식물은 아니야. 대신에 강아지를 좋아해. 동물을 좋아해라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 크고 나면은 사춘기 오고 또는 대학생 되고 나면 어머님들 마음 엄청 허전하시죠. 집에 가도 뭐 웃음이 없고 집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강아지 한 마리 생기면은 집안 분위기가 확 변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꿉니까? 돈을 쓰게 되지. 강아지 들이면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펫시터에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펫시터가 이미 고소득 직종으로 자리를 잡은 지 꽤 오래됐어요. 강아지 돌봄 도우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도 반려동물 인구가 벌써 1,000만 시대예요. 그리고 요즘은 동물 복지에 정말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반려견을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놔둔다거나 또는 강아지만 두고 막 여행 가고 나가버리거든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디 출장 가거나 여행 가려고 할 때 우리 강아지는 어떡하지? 우리 강아지 밥은 누가 주나? 이런 걱정 정말 산책도 많이 시켜야 하시거든요. 되고. 그렇죠. 이럴 때 만약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이 이웃에 산다면 산책과 강아지 밥도 챙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이때 강아지를 돌보면서 짭짤한 부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산책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한 저녁 때 되면 매번 산책을 하세요. 탄천. 그때 이제 혼자 가지 마시라.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대신에 펫시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펫시터가 될 수 있는 거야? 궁금하시다면 아파트 게시판 1층에 한번 단지에 광고를 내보세요. 분명히 나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싶어 하는데 맞벌이 부부여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소소한 산책 취미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펫시터를 통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노자금 확보 노하우인데요. 바로 나눠라입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반찬은 좀 나눠 먹는 게 맛있던데. 반찬. 그럼요. 이걸로 반찬. 부수입이 될까요? 반찬 나눠 먹는 것도 사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또 다른 또 더 추가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을 나눠라라는 거예요. 집을 나눈다고? 어떻게 집을 반으로 쪼개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나면요. 여러분 대학교 가고 또는 군대 가고 이러면은 빈 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방 남아요. 그렇죠. 네. 또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이번 명절에 한 번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방 2개는 남겨놔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 명절 때 안 자고 갑니다. 네. 네, 남겨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띄워놓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남는 방을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눔으로써 말이죠. 바로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인데요.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어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에요.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제가 아는 분은 방 하나를 월세로 줌으로써 매달 따박따박 수입을 얻고 계세요. 아 그럼 내 집에 방이 3개라면 네. 내가 하나 쓰고 뭐 하나는 뭐 그렇죠. 서재 및 화장으로 쓰고 네. 하나를 비워서 거기에 세를 준다고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 제도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고요. 확산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기도 해요. 에어비앤비나 다른 여러 가지 요즘은 온라인상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사실 우리가 점점 새로운 것이 없는 단조로운 생활을 살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 맨날 똑같은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좀 무엇인가 활력소도 되면서 또 나의 집의 일부를 월세로 줌으로써 쉐어하우스 제도를 통해서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불안감, 걱정도 덜 수 있는 좋은 그렇네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요즘은 한 집에 독거 살게 노인들도 정말 많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서로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정도 들게 되고 오히려 따뜻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인데요. 노후 자금 확보 방법 세 번째. 굴려라입니다. 무엇을 굴려야 될까요? 굴렁쇠를 굴려야 될까요? 네. 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굴렁쇠에 굴리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종잣돈을 굴려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종잣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종잣돈을 사실 서울이나 땅값이 비싼 곳에서 초기 투자금을 통해서 상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에서 따박따박 월세가 나올 수 있대 그 상가는 바로 꼬마 상가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작은 상가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아주 건가요? 꼬꼬마, 굉장히 꼬마. 그래서 정말 꼭 서울에 비싼 땅이 아니라도 내가 꼬마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노후에 월세 소득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때 업종으로 치면은 뭐 커피 전문점, 이렇게 왜 테이크아웃 전문이라든지 뭐 김밥집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교습소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그맣지만 공방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비싼 프랜차이즈를 월세를 놔야겠다라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아이, 들겠죠. 그럼요. 대신에 교습소라던가 아니면은 작은 공방이라던가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또 기준 금리가 1.25%로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예적금에 목돈을 넣어두셔도 사실 이자가 많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바꾸셔서 재편성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이런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수익률은 높지만 또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투자 전에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상권도 봐야 되고. 네, 위험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 가장 쉬운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인데요. 유동인구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유동인구. 그래, 유동인구 중요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세는 거죠. 1명, 2명, 3명. 100까지 셌는데, 헷갈려. 다시 세. 이러면 이제 유동인구를 셀 수가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이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주요 은행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ATM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를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은행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은행이 사실 한 지점을 오픈하기 전에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오픈을 해요. 그때 조사하는 것이 유동인구 조사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어디가 좋은 건물인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어머님들 분명히 인터넷 뱅킹보다는
온라인보다는 실제로 은행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네. 그때 은행에 가실 때에는 이제는 딱 은행만 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행 주변에 어떤 작은 꼬마 상가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실 위험률을 살펴보셔야 돼요. 공실 위험률이라는 것은 실제로 만약에 내가 나 소득 얻고 싶어 라고 해서 상가를 매수를 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자도 내야 되고 내가 관리비도 내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이때 공실 위험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업종을 살펴보시면 돼요. 시설비가 많이 든 업종일수록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